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명문대 교수 한 명이 한국의 조용한 선행을 알게 된 순간 강의실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문장은 단 하나.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3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들은 조용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용한 결단은 1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무조건적 채무 탕감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온 푸제블스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올해로 45, 강단에 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제 일상은 늘 그렇듯 논문과 강의 자료 사이를 오가며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외교 질서, 미국과 독일이 설계한 국제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토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역할이자 삶이었죠. 교수실의 낡은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외교사를 다룬 고서들이 빼곡했고 창가에는 폴란드 국기와 유럽연합 깃발이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되는 강의 준비, 학생들의 논문 지도,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동료 교수들과의 정치적 토론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동아시아, 동유럽 외교사라는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자료 속에서 익숙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역사 속에서 반복된 인연과 갈등을 정리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소련 붕괴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룬 논문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미완성된 강의 슬라이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르샤바의 가을 하늘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제공한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엔 무언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국, 우리가 당시 외교적으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나라 아닌가? 저는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닫고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991년이면 우리 폴란드가 막 공산체제에서 벗어나 혼란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정치적 불안정은 매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동아시아의 작은 국가였던 한국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이었지?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죠. 자료의 출처는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당시 외교부 장관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건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틀을 흔드는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 간 협상에서 무조건적 채무 탕감이라는 것은 국제 정치학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는 이 문장을 학과 동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수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문서를 회람했지만 대부분은 어깨를 으쓱하거나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네요. 아마 정치적인 의도였겠죠. 그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먼 아시아의 어떤 나라일 뿐 우리 학문의 중심에서는 벗어난 존재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독일에서 온 방문 교수 알브레이트 슈타인이 조롱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온 국제경제학 교수로 항상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요? 교수님, 그건 정치적 쇼일 뿐입니다. 그들은 늘 감성적인 제스처로 국제사회에서 점수를 따려 하잖아요. 생색내기에 능하죠. 유럽은 그런 유치한 방식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단정적인 어조에는 학자라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의 뻔뻔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시아 국가들을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알브레이트는 냉소적인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늘 과거의 가난을 팔아 동정을 얻는 데 능합니다. 진정한 선의가 아니라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계산된 연극일 뿐이죠. 그들은 서구 사회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니까요. 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선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국제 정치학에서는 모든 국가 행위를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 그 이상의 무언가가 저를 잡아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면 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왜 단 한 번의 언론 보도도 없었을까? 왜 아무런 생색도 자랑도 없었지? 저는 반문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침묵했을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오히려 이런 일을 크게 홍보했어야 하지 않을까? 알브레이트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이죠. 도와놓고도 조용했다면 외교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들은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 클럽에 끼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이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그저 점심시간의 가벼운 화제거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문장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는 그 외교 문서가 인쇄된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보였고 간간히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이 고요한 밤을 깨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뭔가가 있어. 이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관련된 외교 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으며 당시 상황을 다룬 역사 자료들을 뒤적였습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독일, 체코, 헝가리의 관련 자료까지 찾아보았습니다. 매일 밤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실의 목마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직접 가보자.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한 연구자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다. 어쩌면 이 작은 문장이 내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 이것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어.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쥔 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익숙한 유럽과는 다른 도시의 결이었다고 할까요? 공항의 정돈된 모습,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의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낯선 듯하면서도 질서 있고 정돈된 거리, 한강을 따라 흐르는 교통의 흐름, 그리고 바쁘지만 차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전통 건물들, 그 조화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미리 예약해둔 외교부 문서 보관소에 방문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였기에 당일 통역사를 고용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 통역사 박소연 씨는 영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경력이 있어 저의 연구 목적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푸제블스키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교부까지는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먼저 식사라도 하실래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 씨의 추천으로 간 한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비빔밥을 맛보았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고추장의 조화, 그리고 따뜻한 밥의 고소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소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군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 명이 영어를 몰라도 손짓 발짓으로 도와주셨어요. 소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서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뜻해요. 교수님께서 느끼신 그 친절함이 바로 정이랍니다. 제가 찾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은 1991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조건 없는 도움을 주었는가? 외교부 기록보관소에서 저는 한 실무자분을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코스키 교수님, 멀리서 오셨네요. 폴란드와 관련된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역사적 사실의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 목적을 설명하며 1991년 전후의 외교 회의록과 채무 조정 관련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결정 과정과 그 배경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수님의 목적이 충분히 정당해 보입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보안 등급이 있어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외교부를 방문해 제한된 열람 공간에서 회의록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전문 용어 번역을 위해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문서들을 펼쳐두었습니다. 종이 냄새와 함께 과거로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서를 넘기던 중 제 손끝이 멈춘 문장이 있었습니다. 1991년 4월 23일 외교부 회의록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때의 고통과 도움을 기억하기에 지금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다. 폴란드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한 차관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계산이나 외교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적 공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을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 아니야. 이건 그들 스스로가 만든 철학이야. 소연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 문장을 가리키며 소연 씨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어 원문을 읽고 다시 영어로 번역해 주었을 때 제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지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연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외교부 퇴직자 명단을 수소문했고 당시 채무조정회의에 실무자로 참여했던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도움으로 연락이 닿았고 그분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고 눈빛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때요? 기억합니다. 폴란드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죠. 사실 우리도 IMF 직전이라 여유롭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절 세계는 조용했고 우리는 외로웠어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안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개인적인 기억과 국가적 경험이 뒤섞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90대 초반 한국의 상황도 결코 풍요롭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국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꺼낸 또 다른 문장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받은 적은 없지만 지금은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의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국가의 자존과 인간적 품이라는 복합된 가치를 느꼈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결단, 조건 없는 선의 기억에서 비롯된 행동. 그것은 국제 정치학 책에서 본 적 없는 너무도 사람다운 철학이었습니다. 이론적 틀에 갇혀 살아온 저에게 이것은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결정을 국제사회에 알리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질문에 그분은 잠시 녹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폴란드의 민주화와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용한 도움은 때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늘 현실주의적 관점, 즉 모든 국가 행위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웠던 저에게
이 사례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어떻게 유럽은 몰랐을까? 아니, 어떻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제야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모여 만들어낸 도시의 풍경. 그것은 마치 한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 전쟁과 가난으로 뒤덮였던 이 도시가 지금은 조용히 세계를 돕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객관성을 잃어선 안 되지만 이건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야. 이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야.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정치가 아니라 철학이었고 전략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실무자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한국 외교사 연표를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사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실무자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찾았던 추가 자료들을 정리해 가져와 전달해 주었습니다. 교수님, 이 자료들이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1990년대 초 우리 외교 정책의 기조를 담은 내부 문건도 포함시켰습니다. 비밀은 아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여행이 뜻깊은 여정이셨길 바랍니다. 가끔은 책보다 한 문장이, 이론보다 경험이, 그리고 웅변보다 침묵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철학은 세상 어느 담론보다 깊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국제정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관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서울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풍경은 제가 알던 현대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햇살, 조용히 손잡고 걷는 사람들, 그리고 바삐 움직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풍경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배운 듯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를 공항으로 모시는 동안 간간히 영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우리나라 음식은 입에 맞으셨나요? 저는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나라더군요. 택시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다시 오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탑승 수속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베푸는 것, 그게 인간의 품격일지도 모르겠군.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문적 발견을 넘어 이번 여행은 제 가치관을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국제정치의 거대 담론들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적 가치였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첫날, 제 사무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동료 교수들은 새로운 학기 준비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논문과 읽다 만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느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들러 부재중 연락을 확인하던 중 강의실에서 마주친 알브레이트 슈타인 교수가 저를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오, 돌아오셨군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고풍스러운 민속촌이라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그들의 화려한 쇼핑몰에서 소비를 즐기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눈물이라도 흘리셨나요? 감동적인 외교 철학 같은 말이에요. 감정은 연구의 적입니다, 교수님. 당신도 알다시피 국제관계는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해야 하는 분야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의 무례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우리 학계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보를 모으는데 능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없군요. 학자는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말 없는 행동이 주는 힘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더 이상 유럽만이 아닙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떴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외교 사례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이익이 아닌 기업과 연대에 기반한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이 진심을. 이는 단지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야. 그날 밤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던 중 TV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한 줄이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속보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100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FA 경공격기 등 대규모 무기 시스템이 포함된 이번 계약은 폴란드 국방력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중 그 화면 속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 우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침묵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나라입니다. 오늘의 신뢰는 그 조용한 결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양국 간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마침내 한국의 침묵 속 선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었어. 그들은 기억받기를 원했던 거야.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기억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는 감격에 젖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바르샤바의 밤하늘 아래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발견을 세상과 나누고 국제관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책상 앞에 앉아 긴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온 이야기가 손끝에서 글자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바르샤바 대학교 국제관계학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강당에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강의에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몰려왔고 심지어 교수들 몇 명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제 연구가 학내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낮은 햇살이 강의실 창을 통해 들어오고 학생들의 조용한 숨소리 사이로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에는 유럽이 중앙에 있었고 아시아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도의 중심이 달라지면 세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정중하고 진지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국익, 협상, 전략,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외교는 때때로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교과서에 없는 외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빔 프로젝터에 한 문장을 띄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은 강의실이지만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제 강의에서 예리한 질문을 자주 던지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문장 누구의 말인가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1991년 한국 외교부 회의록에 남겨진 문장입니다. 그들은 당시 위기에 빠진 우리 폴란드에게 조건 없는 채무 탕감을 결정했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언론 발표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강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거움은 불쾌함이 아닌 숙연함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노트에 이 내용을 필사적으로 적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기억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했던 시절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같은 고통을 누군가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정의 본질이었습니다. 뒤쪽에 앉은 남학생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테우시라는 이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국제안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현실주의적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런 외교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국제관계는 이익의 게임이라고 배웠는데요. 한국이 그런 조건 없는 도움을 준 진짜 이유는 어쩌면 장기적인 전략적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타당했습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국가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 추구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국가 행위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며 순수한 이타적 행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며칠 전 폴란드는 한국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신뢰의 시작은 30년 전 그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당시 자신들의 결정을 홍보하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깊은 신뢰가 형성되었을까요? 안나가 다시 묻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때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국가라는 존재가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행동할 수 있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서울에서 만났던 국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기억하고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 뒤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가난과 고통을 기억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노트에 천천히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의 사례가 아니라 이 시대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국제관계학은 어떻게 세계가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세계가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강의가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기억의 연대 조용한 외교가 만든 신뢰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단순한 사례 연구를 넘어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이익을 넘어 기억과 공감에 기반한 외교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언론과 외교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폴란드의 주요 신문들은 제 연구를 인용하며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했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침묵의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이 토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했고 한국 대사관에서는 문화교류 행사의 특별연사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제 외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알브레이트 슈타인 교수는 아무런 논평 없이 학계를 떠났습니다. 그의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듯 폴란드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철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학 과정이 개설되었고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K-팝만이 아니라
K신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다시 초청받은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하늘을 향해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조용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바람 속에서 들리는 이름 모를 노래소리.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외교의 사례가 아니라 잊고 있던 인간성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받은 적 없는 은혜를 조용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는 세계를 울리는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바르샤바로 돌아와 저는 제 연구실 책상에 앉아 새로운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국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동하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